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한 아이 엄마입니다. 1년 전, 저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와 뻔뻔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끝이 났죠.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 재산을 탐내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날강도 같았죠.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를 그냥 둘 수 없었고 제대로 혼쭐을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군대 시절에도 제가 기다려줄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키우겠다는 꿈이 있었고 저 역시 그의 꿈을 늘 응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아 자리를 잡자마자 저에게 청혼했고 저는 남편의 꿈을 위해 사회생활을 접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숨기던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괴롭히려고 했죠. 제가 며느리라며 저 혼자 밥을 차리게 하거나 시댁 김장을 해오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었기에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의 마음도 변하더군요. 꿈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 격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제가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준 적이 있어 저를 은인처럼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알려주었고 저는 충격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더 잘했기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가정에 더 잘한다는 말이 딱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에 남편의 외도를 의뢰했고 며칠 만에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저는 탐정님께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무렵 탐정님께 연락이 왔고 저는 즉시 남편과 상간녀가 살림을 차린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남편 회사 격리 직원이라고 속여서 문을 열게 했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을 보니 머리도 텅 비어 보이고 천박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정을 배신했나 싶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복수의 대상은 상간녀가 아니었기에 꼭 참았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장 네 오빠 와이프다 라고 소리쳤고 상간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고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남편은 아프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저는 맞을 짓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 얼굴에서 코피가 터지자 상간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이 맺힌 듯 남편을 때렸고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못했다며 저를 따라왔고 꼴도 보기 싫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린 사람이 어디서 뻔뻔하게 용서를 비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자신이 바람은 피웠지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인간이 할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모자라 상간녀까지 살림까지 차린 남편을 용서하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남편은 항복하며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시누이의 결혼식까지 이혼을 미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예비시댁이 매우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시누이 예비시댁이 알면 창피하다면서 시누이 결혼식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댁 친척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개쪽이다며 이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전부 맞춰줄 테니 시누이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딸의 양육비와 양육권까지 전부 주겠다고 하니 일단 시누이 결혼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온 이유가 우리 집안의 중차대한 일을 너에게 일임하기 위해서다라며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중차대한 일은 다름 아닌 시누이의 결혼 준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를 데리고 다니며 결혼 준비를 잘하고 너희 친정이 돈 많으니까 그걸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도 제가 해줘야 한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예비사위 집안이 약사 집안이라 그 격에 맞춰 아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민정이 약사 사위랑 결혼해서 뭐 하나 뜯어먹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 또한 서울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초역세권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살림까지 차린 마당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정신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혼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많이 잘 사는 편이었고 부모님이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 사실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후 시어머니 친구가 우연히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부모님을 만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부모님께 직접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잘 사는 약사 집안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헛소리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것이 있어 이혼 사실을 숨겨야 했지만 부당한 대우까지 참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며 시누이 결혼 준비와 신혼집을 왜 저희 부모님이 해줘야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직접 해주세요. 비롱뱅이처럼 저희 친정에 구걸하지 말고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미쳤다며 저를 혼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입장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들과 이혼시킬 것이며 이혼녀 소리를 듣고 싶지 않냐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녀가 뭐가 어떠냐며 부모님께 시누이 결혼 준비나 신혼집을 해달라고 부탁할 마음이 없으니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외도 사실도 모른 채 저에게 시누이 결혼 준비와 신혼집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시누이 결혼식까지 이혼을 참고 있는 것을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남편은 잘못했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거절과 남편의 설득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신혼집을 요구하며 전화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양보할 테니 신혼집만 해주면 더 이상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저를 이혼시킬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의 뻔뻔함에 이 집안은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사람 재산이나 노리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면 정말로 아가씨 신혼집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년쟁 전에 마련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네 친정 부모님한테 잘 부탁해서 아주 실하고 미래 전망 좋은 집으로 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실하고 미래 전망 좋은 집으로 살 테니까 저만 믿으시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많은 건물주 사둔 덕분에 우리 딸 공짜 집 생기고 부자 되게 생겼네. 소영이 너만 믿고 있다며 기뻐했고 예비 사위에게도 신혼집은 자신들 쪽에서 해간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신혼집을 정말로 사줄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치며 골딱 먹이기 위함이었죠. 시누이 신혼집을 사주는 척하다가 상년쟁에서 못 사준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시댁 집안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돈을 밝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지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것도 전무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가정을 배신한 남편에게 제대로 창피를 주고 싶었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지 확인 전화까지 했고 저는 잘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좋은 집 하나를 구매했다고 전화했고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실하고 미래전망 좋은 집으로 구매했고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장이 떨린다며 제가 집안의 체면을 살려준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30억짜리 집을 샀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 명의로 계약해서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말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마련하신 30억짜리 집은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저와 딸이 함께 살 집이라는 것을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과 시댁 식구의 만행을 알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습니다. 더욱 웃겼던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누이에게 30억짜리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야기에 제가 자신을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까지 들키고 나서도 이혼하기 싫어 발버둥 치던 남편은 아주 신나서 당신 나랑 이혼 안 하고 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 집도 사준 거지 라며 앞으로 한눈 팔지 않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정리하고 저에게 잘할 테니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헛소리에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치며 혼내줘야 했기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꾹 참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시댁 집안의 진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낼 계획이었기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딸아이는 친정에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물론 남편까지 제가 시누이 집을 위해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놨다고 생각하며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 시누이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사 사위를 가족으로 두게 되어 좋은지 입이 찢어지려고 했습니다. 서로 덕담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짓을 하더니 아주 당당하게 시누이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랑 박서방이 살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집이 준비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주 실한 집으로 준비했거든요. 라고 말했지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기다리던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단은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대로 뒤집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죠.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네 어머니 말대로 실하고 미래 전망도 좋은 집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30억짜리 집으로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30억짜리 집을 시누이 신혼집으로 준비했다는 말에 시누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좋아서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 능력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면서 아주 고개까지 뻣뻣하게 들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누이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살 신혼집을 30억짜리나 되는 비싼 집으로 준비했다는 거지요? 라며 되물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며느리 집이 아주 잘 살아서 집 해오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시누이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감사 인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집을 저희 아들 신혼집으로 해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겠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호강하게 살겠네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 예비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그 집은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저와 딸이 함께 살 집이라는 것을요.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과 시댁 식구의 만행을 알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 모든 치부를 전부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뇨? 그걸 왜 두 분이 고마워하시나요? 30억짜리 그 집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살려고 마련한 집인데요. 시누이 예비 시부모님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 양심도 없네.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이나 되는 비싼 집을 공짜로 발아나오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미쳤어요. 돈이 어디서 땅을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집을 아가씨 결혼하는데 왜 해주겠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건 그 전에 제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가씨 예비 시부모님께 아드님을 저희 아가씨랑 결혼시키기 전에 저희 시댁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으면 아마 아가씨 예비 시부모님들도 저한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시댁 식구와 남편의 만행을 전부 터뜨려버렸습니다. 저희 시댁 집안이요.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서 잘 사는 거 알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속 저희 친정에 돈 해달라, 차 사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부 단호하게 거절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가씨 신혼집 안 해주면 저희 남편이랑 저 이혼까지 시킬 거라고 협박했고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남편이란 사람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지금 딴 살림을 차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 예비 씨 부모님 두 분이 아드님을 저희 아가씨랑 결혼시키라고 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 아가씨랑 시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니 두 분이 약사에다가 아드님이 약사라고 멋두다 먹을 거 없나 해서 그거 바라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저희 아가씨랑 결혼하시면 아드님도 저만큼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돈 달라고 협박 들으면서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댁 식구들한테 당하기 전에 얼른 도망치세요. 저도 이번에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말 나온 30억 집,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살려고 알아본 집이에요. 라고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니 지금 너를 두고 왜 딴을 했다는 거냐? 고 물었고 저는 네,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저보고 아가씨 집 안 해주면 남편이랑 이혼이라고 섭박하면서 큰 소리 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요. 저는 바람까지 피워서 딴 살림까지 차린 더러운 저런 인간 남편으로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그 이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저한테 이혼당하면 어디 한번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파악된 듯 시누이의 예비 씨 부모님과 예비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안이 약사 집안에 저희 아들이 약사라 돈을 잘 버니 그쪽 집안에서 저희 집안 뜯어먹으려고 딸을 저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30억 집도 사돈 며느리라 원해서 직접 해준 게 아니고 협박까지 하면서까지 받아내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그쪽 집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그런데 바람 피운 여자랑 딴 살림까지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개 같은 집안이 다 있어.
그래놓고 감히 우리 아들을 논봐! 이 천박하고 더러운 것들! 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뭔가 오해가 있다며 아들이 바람 같은 건 안 피웠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 미안해. 사실은 내가 한눈을 판 것도 맞고 딴 살림 차린 것도 맞아. 그래서 나 아무래도 집사람이랑 이혼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머리알을 외치며 아들이 미쳤다며 한탄했고 시누이는 난 삼식업 신혼도 물 건너가고 오빠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라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시누이의 예비시 부모님과 예비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시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쪽 집안이 이렇게 더러운 곳인 거 알았으면 당신의 딸이랑 우리 아들 결혼 같은 건 처음부터 허락도 안 했어! 라고 말했고 나온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누이는 예비신랑에게 가지 말라며 매달렸지만 예비신랑은 사랑은 무슨 사랑! 자기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 집 사달라 협박까지 하는 집안이라 뻔하지. 하마터면 나도 그 꼴 날 뻔한 거잖아. 우리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며 냉담하게 떠났습니다. 예비신랑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시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의 팔을 붙잡고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소리쳤고 시누이는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언니가 오빠랑 이혼하겠다는 결심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내 신혼집도 해줬을 거라고. 왜 바람 같은 걸 피워서 내 인생까지 망치냐고! 라며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머리야! 를 외치며 아들이 미쳤다며! 한탄했고 시누이는 난 30억 신혼도 물 건너가고 오빠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라며 절규했습니다. 절망하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견례장을 나오려고 했고 시댁 식구와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은 취소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워서 살림까지 차리고 잘못한 거 아는데 저렇게 이혼당해선 혼자 되면 그걸 누가 챙기니? 내 친구 아들 대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지금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내 친구 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라고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오빠랑 그냥 살면 안 돼요? 언니가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신혼집도 해주세요. 언니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며 매달렸습니다. 남편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말처럼 나랑 이혼하는 소리도 취소하고 그냥 나랑 살자. 막상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겁나서 그래. 제발 떠나지 마.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지 말고 살고 우리 동sinh 신혼집 30억짜리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 하나 해주면 안 될까? 제 파혼에 결혼 못하면 내가 오빠라서 면목이 어떻게 돼. 평생 동생한테 원망 들으면서 살기 생겼다고. 제발 이렇게 부탁한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매달리는 시댁 식구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나간 놈아. 너라면 남편이 바람까지 피워서 딴 살림까지 차리고 우리 부모님 재산 노리고 신우의 신혼집 해달라는 시댁 식구가 있는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이혼 안 하고 살겠냐? 앞으로는 당신들 전부 인생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인생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 있지. 그것도 당장 갚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서 고소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니놈이란 니놈 가족이 당하고 있는 일들 전부 자업자득인 건 알아라. 이 한심한 놈아? 라고 퍼부었습니다. 저는 한바탕 시원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퍼붓고 남편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약속과 달리 시누이 결혼 전에 이혼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혔다며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지만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남편 몰래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전부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면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당연히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 식구의 인생은 제대로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빌려간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과 시댁 식구를 벼르고 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마자 전 남편에게 빌린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 시댁 식구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야 했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을 아는 지인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갚고 나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전 시누이까지 셋이서 좁은 반지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전 남편 회사가 조금 어려웠는데 저희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갚고 나니 더욱 힘들어지면서 잘못하다가는 망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 알고지가 된 전 남편 곁에 더는 상간녀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버리고 떠나버렸고요. 완전히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며 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시누이는 예비 신랑과 헤어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매일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망연자실해서 자리에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못 알아보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모두 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저희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전 남편의 배신당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희 딸이 있으니 힘을 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는 아직 젊고 제 인생은 지금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전 남편과 결혼 전에 수학학원을 운영했었는데 다시금 그 일을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희 딸을 책임지며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제 인생에 저희 딸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평생 배를 타셨던 아버지와 해녀이셨던 어머니, 저 그리고 오빠, 남동생 이렇게 5 식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가 태어나고부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실 정도로 부지런하셨어요. 진짜 허투루 돈을 써보신 적 없이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버셨고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엔 마을 안쪽에 번듯한 2층 집으로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셨어요. 혜진아, 이제부턴 네 방에서 공부하면 돼. 엄마가 네 방 따로 만들어줄게. 거기서 공부하고 앞으로는 오빠랑 동생이랑 같이 한 방 안 써도 된다. 진짜 엄마? 나 이제 내 방 생기는 거야? 와, 너무 좋아. 그렇게 좋니? 혜진아, 이제 학교도 가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한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혜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엄마. 내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빠랑 동생이랑도 안 싸울게. 그 전까진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온종일 모여 잤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 방이 생긴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뒤부턴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평화로운 생활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 때 조업을 나가셨다가 풍랑을 만나 그만 크게 다치시고 말았거든요. 그때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오랜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수술을 받고서 깨어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손을 심하게 다치셔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오랜 기간 퇴원을 하시고서도 아버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내내 누워 계시며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묵묵히 일을 하셨고요. 해녀 일을 그만두신 후엔 아침 저녁으로 식당 설거지를 다니시고 주말엔 관광객 상대로 기념품 판매 아르바이트도 하시며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옆에 앉아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드릴 걸. 그때 제가 얼마나 못나고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땐 전 참 너무나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학교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크게 어머니와 다투고서 집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갔지만 집엔 들어가지 않았죠. 땐 진짜 당장이라도 혼자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들 집에 전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실 테고 엄청 혼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집안이 너무나 고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남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한숨을 크게 푸시더니 절 향해 쏘아보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와, 누나 드디어 왔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왜 아예 나가서 살지? 그래, 왜 왔어? 집 분위기는 죄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선. 뭐야?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뭘 어딜 가? 아빠 요즘 작은 배 타고 일 나가셔. 손 아직 안 좋다고 했는데 누나 그 등살에 아빠 눈치 보여서 집에나 있겠어? 어떻게 딸이라는 게 아빠 생각을 그렇게 안 하냐? 아빠 누나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요즘 맨날 일 나가셔. 그 몸으로 뭘 어쩌겠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안 들으신대. 뭐? 아직 제대로 낫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나가? 이제야 걱정돼? 누나 맨날 아빠 술만 마신다고 뭐라 그랬잖아. 그래놓고선 막상 일하러 나가니까 걱정돼? 누나만 힘든 거 아니야. 아빠도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근데 왜 누나가 뭐라고 해? 엄마도 꾹꾹 참고 있는 걸 왜 누나가 뭐라 그러냐고. 누나가 그래놓고선 집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한숨을 쉬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 남동생을 보면서 전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딱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생하는 어머니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 또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었는데 한순간에 다치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드셨겠어요. 그걸 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저 철없이 아버지께 짜증만 냈던 거였고요. 그때 참 많이 죄송스럽고 눈물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재활도 열심히 다드시고 일도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다시 작은 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서 한번 아버지랑 이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모질게 말하고 학원도 안 가겠다고 막 고집부리고 집도 나가서 많이 속상하셨죠. 이제야 말하지만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다, 혜진아. 이 애비가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겠냐. 늘 술만 퍼마시고 있는 애비가 좋을 리가 없지. 그래도 네 덕에 일찍 정신 차려서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거다. 아버지가 너한테 참 고맙다. 저 그때 밉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툴툴대기만 했잖아요. 자식이 미울 리가 어디 있겠니? 아버지 손 그렇게 되고 나서 주변에서 누구 하나 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동안 그렇게 주변 사람들 잘 챙긴다고 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꼬꾸라지고 나니까 날 챙겨주지 않더라고. 네 엄마랑 니들만 내 곁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는 그저 내 아픈 것만 보였어. 아버지가 미안했다. 또 고맙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손 한쪽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런 손 상태에서도 한 번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내내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덕분에 저와 오빠, 남동생은 잘 자라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전 해양 관련 공기업에 입사하고 오빠와 남동생도 탄탄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가족이 참 제일 소중하고 귀중한 거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던 그 남자친구는 수의사였고 정말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참 진중하고 따뜻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 시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으셨지만 누구보다 절 예뻐해 주셨습니다. 딱 처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우리가 부족하게 살다 보니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게 컸어. 내가 자네한테 부탁할 건 하나밖에 없네. 우리 아들 그냥 이렇게 웃게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 우리 아들 부탁하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잘 부탁드려요. 준영 씨, 제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자네만 믿네. 딱 봐도 자네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네. 그때 제 등을 토닥이면서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도 부모님께선 너무 좋아하셨어요. 첫 만남이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 너무 살뜰하게 잘했거든요. 그렇게 수월하게 양가 허락을 받고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선 사실 예비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들도 겨우 얼굴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상견례 땐 처음엔 별말 없이 묵묵히 밥만 드시더라고요. 전날부터 예비 남편과 시어머님이 엄청 단속을 해서 그런 건지 초반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한 잔, 두 잔 드시던 예비 시아버지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말실수를 하고 말았죠. 아이, 원래 아들내미 장가 보낼 때 여자 쪽에서 혼수돈 가지고 온다던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없답니까? 예전엔 돈 한 푼 안 지어주면 아들 장가도 못 보냈는데 말입니다. 이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옛날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에이, 취한긴 뭘 내가 취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이런 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어른들 하는 말에 넌 끼어들지나 마로. 아니, 사돈 안 그렇습니까? 혼수돈이야 기본으로 가지고 와야지요. 근데 한 푼도 안 준비하시니 저 좀 서운합니다. 당신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 결혼 망칠 일 있어?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돈께서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이만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 결혼 준비 애들이 이제 차차 알아서 하는 걸로 하지요. 사실 그날짜나 저희 부모님 모두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자식 상견례 날 저렇게 술을 과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직접 사과 인사를 전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만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 예비 남편까지 모두 다 괜찮았기 때문에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죠. 전 그때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이렇게 후회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만 보고서 전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나마 결혼식 땐 시아버지가 술 한 잔을 안 드시고 무사히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양가 축복 속에 전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저희 본가와 멀지 않은 곳이었고 저는 본가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2년 뒤엔 아들을 낳고 2년 후엔 딸까지 낳게 됐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나니 진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정말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 둘째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바로 작은 동물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보, 나 사실 지금 다니는 병원 그만두고 내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무리겠지? 솔직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월급은 그 정도 챙겨주지도 않고 애들 때문에 쉬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말이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번부터 당신 병원 차리고 싶어 했잖아. 지금 좀 빠듯하긴 하지만 대출받고 그러면 작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애들 때문에 자꾸 일 빠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서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진짜?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고마워, 여보. 안 그래도 여기 동네 저기 작은 동물병원 하나 내놓으려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결혼 5년 차, 남편은 동물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엄청 거창하고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때쯤 공기업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계속하고 있었고 남편 병원에도 오픈 초부터 쭉 손님들이 늘어나 정말 잘 되고 있었죠. 모든 게 정말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은 늘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인생을 찾아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 어느 날부턴가 집에 온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보이다가도 이내 꾹 참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시댁에 좀 가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바로 차를 타고서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택시를 타고서 시댁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딱 시댁 문을 여는데 세상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진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TV는 엎어져서 깨져 있고 온갖 물건들이 다 난장판으로 내던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엔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님이 보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라 서둘러 들어가 시어머님을 먼저 살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휴, 자네도 왔나. 이게 다 자네 시아버지가 그런 거야. 도둑이면 내가 신고라도 하지. 내가 어디다 신고도 못하고. 아휴. 네? 시아버님이요? 아니, 대체 집안을 왜 이꼴로 만든 건데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나가셨냐고요? 아휴, 모르겠어. 뭐 친구들 모임 한다고 돈 달라 그러더니만 내가 못 준다 그러니까 아주 이 난리를 피우고 나가버렸네. 아휴, 내 팔자야. 자네한테 이런 꼴 안 보이려고 했는데 미안하네. 나중에 남편이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결혼하고서 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피해가 갈까봐 마을 식당에서 일한 돈을 거의 대부분 시아버지에게 주고 달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몇 년을 그렇게 시어머니 혼자 내내 일을 하며 뒤지떡거리를 하다 보니 이젠 한계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셨고 남편한테 결국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고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서 전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다 가지고 가선 흥청망청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매번 한 명이 돈을 무자비하게 써버리고 마니 시어머니 속도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더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전 몰래 시어머니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얼른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거 꼭 어머님만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뭐 생활비로 쓰시지도 마시고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시고 친구분들 만날 때 커피라도 한 잔 사드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자네. 아이고, 안 줘도 되는데. 아까 준영이가 생일 용돈이라고 줬어. 안 줘도 돼.
아이, 그건 그거고요. 이건 제가 따로 어머님만 챙겨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꼭 어머님 위해서만 쓰세요. 고맙네. 내가 자네 덕분에 웃어. 자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어머니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면 시어머니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시어머니께서 또 막 쓰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늘 제가 몰래 드린 용돈은 차곡차곡 챙겨서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시거나 제 생일날도 용돈으로 쓰라며 몰래 찔러주시곤 했죠. 그런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전 엉망인 시아버지라도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행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착하고 좋으신 시어머님께서 결국 스트레스 때문이셨는지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마을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선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죠. 시어머님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저희 가족들도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고 지방에 있던 시누이도 바로 올라와 시어머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돈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조문을 하러 온 조문객들이 조의금을 넣자마자 시아버지는 불이 나게 그걸 앞에서 확인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꼴랑 5만 원? 내가 여지껏 한 게 얼만데? 꼴랑 5만 원을 넣었어? 뭐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너 지금 장난해? 너네 집 마누라 가면 내가 5만 원 하면 좋겠냐?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지. 마누라 가서 술품 마당에 지금 내 정신 없을까 봐 이러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내줬는데.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시누이도 남편도 아무리 시아버지를 뜯어말려도 시아버지는 진짜 돈에 미친 건지 그 조의금 한 푼에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거기다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 자기 마누라가 갔다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에 오신 조문객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시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사위인 남편도 참 정이 떨어졌는데 자식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시누이는 시어머님 장례식 이후에 시아버지와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시아버지와 그다지 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다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시아버지와 연을 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나서서 연을 끊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어머님께서 남긴 재산들이 좀 있어 한동안은 시아버지도 별말 없이 조용히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된 도리라고 해도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볼 뿐 자주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떠나 한 1년은 남편도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늘 때 되면 시어머님께서 직접 담가 보내주시던 해산물 반찬이며 젓갈이며 온갖 건여물들도 뚝 끊겼고 거기다가 시어머님께서 전복죽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전복죽에 해산물 요리해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진짜 시어머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어머님이 그리운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처음엔 너무 우울하고 슬퍼해서 남편 기분 전환을 해주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과 가는 낚시 여행도 많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동네에서 친구들도 만들어서 자주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쉬는 날이면 오로지 남편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남편의 우울감도 금세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기분 전환을 하고 다시 열심히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취미 생활도 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이 떠나고 3년쯤 지났을까? 시아버지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 학교 알림이 앱을 남편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 확인할 게 있어 제가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핸드폰이 잠겨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해놨어? 이거 안 열리는데? 비밀번호 뭐야? 애들 학교 준비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었어. 아, 그거 그냥 내가 확인할 테니까 당신은 출근 준비해. 내가 하면 돼. 당신 바쁘잖아. 내가 할게. 뭔데? 비밀번호만 알려줘. 애들 내가 출근하면서 학교 데려다 줄 테니까. 아니, 괜찮다니까? 내가 확인한다니까 당신은 출근이나 하라고. 그러더니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휙 하고 가지고 가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지금껏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본 적도 없던 남편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그 바쁜 아침에 애들 학교 갈 준비를 제가 해주겠다는데 비밀번호만 말해주면 될 걸 그것도 말도 안 하고 화만 낸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 갑자기 고급 캠핑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 일찍 집에 갔는데 집 앞에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집안에 하나하나 들이다보니 다 남편이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여보, 이거 다 뭐야? 아니, 캠핑 장비를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다 텐트야? 아니, 텐트만 있는 거 아니고 침낭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해서 산 거야, 필요해서. 아니, 평상시에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그걸 물어? 내가 다 필요해서 샀겠지. 뭐 쓸데없는 거 샀을까 봐?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집 앞에 엄청 많이 왔길래 물어보는 거지. 뭐 샀는데 나도 보여줘. 뭐 당신한테 보여주면 뭐 알기나 하고 내가 알아서 다 샀어. 비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 느낌이 깨름칙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명절이나 생신 빼곤 딱히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자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한테도 따로 연락이 오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공장 근처에서 시아버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손에 이런저런 낚시용품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 고급 낚시용품 팜플렛이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낚시 장비 사시려고요? 아유, 아니야. 내 친구가 이번에 새 낚싯대 하나 뽑는다길래 나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가봤는데 역시나 낚싯대가 좋긴 좋더라고. 내 나이 더 먹기 전에 저런 낚싯대 한번 써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버님, 지금 쓰시는 장비도 오래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뭐 내 낚싯대에 얼마 안 하는 싼 거니까 말이야. 자네도 이거 좀 봐봐. 자네, 저기 피싱 마스터라고 알지? 이게 진짜 참 좋더라고. 뽀대도 나고. 내 친구 글쎄 이거 아들이 사줬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전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솔직히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과 보험금으로 지금껏 마음대로 살았었거든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사고 안 치고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았었는데 역시나 여전히 철이 없으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시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제 생일도 다가오잖아. 내가 앞으로 낚시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앞으로 남은 인생 그다지 많지도 않을 거고 멀쩡히 낚시 다닐 때가 얼마나 있겠냐고. 이게 다 남으면 자네 거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가 나 이 낚싯대 하나 좀 뽑아주면 어떻겠나? 네? 이 낚싯대를 해달라고요? 그래. 아이, 솔직히 말해서 자네 지금까지 나 혼자 산다고 와서 돌봐주기를 했어? 생활비 주기 했어? 나중에 자네 부모 늙어서 일 못할 때면 우리 아들 데려다가 살림시킬 거 아닌가? 근데 자네 나한테 그런 거 하나 안 해봤으니 이제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내 친구 아들도 사줬다는데 자네라고 못 해줄 거 없지. 이거 나 생일 선물로 좀 해줘.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그 비싼 낚싯대를 저에게 뻔뻔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 비싼 걸 생일 선물로 해달라고 한답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전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뭐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이제 크고 있는데 거기까진 좀 힘듭니다. 다른 거 생신 선물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속을 긁으려고 했던 건지 의미심장한 말을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배포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 네. 그러니깐 아주 그냥 저렇게 유도리가 없으니 내 아들이 한눈 안 팔고 배겨? 네? 아버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내 아들이 한눈 팔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아무튼 자네 마음 잘 알았네. 나 여기 근처에 친구 또 만나러 갈 거니까 자네 그럼 다음에 봅세.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던 말도 제대로 뜰맞히지도 않고 후다닥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 행동도 이상했는데 시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전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잠깐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서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뭐야, 얘 왜 여기 왔어? 낮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더니간 뭐 생각이라도 바뀌었나? 네, 그러려고요. 사드릴게요.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그래야죠.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자네 정말인가? 아니 웬일로? 하여튼 간에 자네도 내 나이 때 보면 알겠지만 이 나이에 싸구려 낚싯대 들고 다니는 거 영 본새 안 나고 별로야.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네, 맞습니다, 시아버님. 시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며느리로서 제가 해드려야죠. 대신 시아버님, 제가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래. 뭔가 내가 그 조건 들어주지. 뭔데? 시아버지는 모든 제 말을 들어줄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전 이런 시아버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시아버지를 찾아간 거였어요. 그 전에도 돈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낚싯대를 해주겠다고 하면 뭐든 다 얘기를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아버님, 아까 전에 하신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다는 거. 솔직히 시아버님 말씀드리면 저도 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충 아는 걸로 남편한테 물어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잘 알고서 대화해봐야죠.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남편이랑 얘기하고서 잘 풀고 낚싯대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건... 시아버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섣불리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저도 웬만한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요. 맞으면 제가 낚싯대 사드릴게요. 알고 있었어? 그럼 뭐 내가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네 꼭 약속 지켜야 하네. 자네 안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 내 아들이 누굴 좀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뭐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해달라는 둥 뭐라나? 그래서 봤더니만 아들이랑 관계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게. 그래서 그놈이 가고 나서 내가 아들을 잘 타일렀네. 가정도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근데 뭐 내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단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시아버님도 그럼 그 사람을 보신 거네요? 그럼 캠핑 동호회에 가입하려니까 봐야지. 근데 그 자식 뭐 별건 없던데? 거기도 가정에 있다지. 아마 아들도 뭐 크게 깊게 관여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바람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지. 내가 우리 아들 단속은 잘할 테니까 자넨 걱정 마. 그냥 한번 화끈하게 쿨하게 넘어가야 남자지. 비싼 낚싯대에 눈먼 시아버지는 결국 저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서 낚싯대를 받을 생각이 신나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네. 그래, 그럼 언제 사줄 건가?
아, 제가 이제 곧 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지. 나도 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 되겠네. 그거 들고 다니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탑이야, 탑. 시댁을 나오자마자 전 진짜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남편 얼굴을 딱 보자마자 입 밖에 딱 말이 바로 확 올라오는데 겨우 속으로 눌러 담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따져먹고 싶었지만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 전 바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시아버지에게서 캠핑 동호회 관계자 정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상간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동호회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죠. 상간남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캠핑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간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 근처에 마침 갈 일이 있다며 근처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상간남이 딱 카페에 들어왔더라고요. 절 보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서 기분 좋게 캠핑 장비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부남이 유부녀랑 바람 피우면서 아내 얼굴도 모르고 있다니 그저 재미로 만난 거였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한참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자기만 골똘히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그 상간남이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저한테 따로 궁금하신 캠핑 장비가 있으실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캠핑 설명만 드렸네요.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듣자 하니 다른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저 소개받으시고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 소개긴 소개죠. 박준영 씨 아시죠? 네? 박준영 씨요? 표정 보니까 맞네. 내 남편이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당신 맞지? 고개 꼬시는 재주 한번 내가 배워보려고. 아닙니다. 그냥 고객이에요. 저 유부남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 어디서 겁도 없이 유부녀를 만나. 그것도 고객을. 당신 회사에선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이거 증거 이렇게 내밀어도 내 뺄 거야? 그러면서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를 상간남 앞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진짜 둘이서 보통 사이가 아닐 만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 있었어요. 남편 카드 내역, 블랙박스 내역 등등.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여기저기 오가면서 잘도 만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그제서야 자포자기 했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상간남은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캠핑 동호회 소개를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난 것뿐인데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가정 있는 여자 꼬셔. 그런데 당신 우리 남편만 만나는 거 아니던데? 저기 이 동네 부인도 만나던데? 아니야? 거기 남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다 알려도 상관없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한테만큼은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내 진짜 여린 사람입니다. 정말 여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다치면 저 못 삽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싹 비는 상관남에게 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좋은 말로 할 때 남편이랑 헤어져.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나겠습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전 상간남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은 제가 그때 만나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겠나요? 아니죠. 전 그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바로 남편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상간남이 남편에게 다 연락을 한 모양인지 남편은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올게 왔구나는 비장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뭐 여기도 난리 한번 칠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미 알아버렸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서 왔어.
이혼이야?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치사하게 남 뒷조사나 하고. 뭐 치사? 당신 지금 나한테 그딴 소리 짓거릴 때야? 무릎 꿇고 내내 사과하고 애원해도 안 받아줄 판국에 지금 뭐라고? 내가 왜 사과해? 사람 마음 변한 게 어쩌라는 건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살 줄 알았어? 그래, 그 피가 어디 가겠냐.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 똑같겠지. 너 같은 남잔 애들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어.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뭐 내가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나 당신 없이도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 좋다는 여자도 있는데 내가 뭐 혼자 못 살까? 나야말로 땡큐야, 땡큐. 애들까지 데려가주면 땡큐지. 뭐? 개차반 시아버지 자식들 중 아무도 안 닮아서 피가 여기로 갔네? 야, 정신 차려. 가정을 버린 남자가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나야말로 너한테 완전 땡큐다. 이제라도 본색 보여준 거 아주 그냥 감사 미치겠다고. 내가 너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너 같은 남자 내 인생에서 빠져주는 게 땡큐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 눈앞에 뛸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동물병원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뭐 자기가 만나는 여자도 있고 동물병원도 잘 되니 이혼쯤이야 별거 아닐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남편의 당당한 태도는 하루도 채 가지 못했어요. 상간남의 외도 사실은 그 본처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대학 교수였는데 그 상간남 아내가 일하는 대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외도 사진을 다 죄다 전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간남 아내는 상간남이 말하던 대로 여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그날 바로 남편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싹 다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지역에서 얼마나 발이 넓은 사람이었는지 이틀도 못 가 남편 동물병원은 불륜남 병원이라고 입소문이 싹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가 소도시라 진짜 소문이 빨리 퍼지는데 다른 소문도 아니고 불륜 소문이니 남편의 동물병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아주 뻔뻔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처음 하는 말에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자네, 내 낚싯대는 언제 나오나?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랑은 잘 풀었어? 동네방네 아주 날이던데. 하여간 동네가 좁아서 원. 지금 낚싯대 소리가 나오세요? 아들 자식 저 따위로 망하게 생겼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시어머님이 피눈물을 흘리시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남편이고 아들 같은 사람이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원통하실지. 아들 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사위까지 피 빨아먹으려고 하세요? 이거 원 모기도 아니고. 뭐야? 그럼 자네 왜 나한테 낚싯대 사준다고 했나? 그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남편 불륜 사실 다 알게 됐거든요.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하네요. 뭐야? 지금 날 이용해 먹었다는 거야? 네,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돈에 눈 멀어 자식 배신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며느리로서 충고드린 겁니다. 그리고선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지만 전 차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던 와중에 본인의 처지가 그때서야 딱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동물병원 다 접어야 할 판이야. 아침마다 사람들이 던진 계란 치우느라고 바빠. 쪽지도 어찌나 많이 붙여놓던지. 불륜남 병원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이제 더 이상 병원도 못하게 생겼다고. 나 어떡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산다고 떵떵거리던 사람 어디 가고. 사람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근데 이걸 어쩌냐? 난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이 없는데. 뒤통수 쳐놓고서 내가 다시 받아줄 줄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잘할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살게. 정말 미안해 여보. 이미 다 끝났어. 바람핀 사람이 언제 또 필 줄 알고 내가 용서를 하냐. 기회는 없어. 지금 이 상황 당신이 다 만든 거잖아. 누구 탓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탓하면서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도 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상간남도 결국엔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남과 전 남편이 서로 합쳤다고요? 아니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않았답니다. 짝이 있을 때야 뭐라도 잘나 보이고 좋아 보였겠지만 버림받은 이후엔 뭐가 잘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을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기에만 커 보일 뿐 실속은 없는 거라는 걸 다 끝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동물병원을 폐업하고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혼자 외롭게 작은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나 보더라고요. 아마 양육비 주려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들 볼 면목도 없겠죠. 시아버지는 결국 자기 아들, 딸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정말 힘들게 혼자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도 다시 본가로 들어가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지금은 저희 애들과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애들도 이젠 중학생이 되어서 스스로 하는 일도 많고 의젓해졌답니다. 엄마 없이도 너무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죠. 배신의 대가는 늘 참혹하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던 사건이에요. 살면서 늘 의리와 신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갖고 있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남들을 배신했던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늘 주변 사람들과의 신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저희 애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